DJ에게 정치쇼. 네, 이제 이게 정치쇼 앞서 그 첫 곡 관련해서 제가 장기하 씨 노래 중에 영어 단어가 안 나온다고 했더니 싸구려 컵에서 커피는 영어가 아니냐는 항의 댓글이 수십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내가 졌어. 역시 우리 청취자분들이 나보다 진행자보다 더 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상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뉴스가 많습니다. 하나씩 들려주시죠. 네, 일단 이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토요일과 일요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된 확진자 수,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수는 각각 10명씩이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20명의 확진자가 늘어났고요. 누적 확진자 수는 1,728명이 됐습니다. 이 격리 해제자도 계속 늘어서 이 현재 격리 중인 환자는 1,769명이고 이 사망자는 242명입니다. 이틀간 발표된 이 신규 확진자 20명 중에서 이 해외 유입 확진자가 토요일에 4명 그리고 일요일에 9명이어서요. 국내 확진자는 토요일에 6명, 어제는 1명이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체크를 했을 때가 230만 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진짜 빠르게 늘어나네요. 일주일 와. 만에 70만 명 무시무시합니다. 늘어난 건데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이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96만 명을 넘어서서요. 압도적이네요. 숫자는. 100만 명에 육박을 했고요. 이 스페인이 22만, 이탈리아가 19만, 프랑스 16만, 독일 15만, 영국 14만 등등입니다. 이 러시아가 최근 빠르게 늘면서 8만 명을 넘어섰고 브라질도 6만 명에 달합니다. 일본도 14,000여 명에 근접을 했고요. 최근 중동 국가들의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서 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가 어느새 또 10,000명을 각각 넘었습니다. 네네. 전 세계 사망자 수는 20만 명이 넘었고요. 이 미국에서만 5만 3천 명이 됩니다. 일본도 지금 사망자가 360명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 확진자 수가 뭐 300만 명이라는 숫자도 뭐 엄청난 숫자죠, 사실은. 뭐 세계 대전이나 일어나야 이런 숫자로 우리가 볼 텐데 이 숫자만 곧대로 믿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더 맞습니다. 많겠죠, 사실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훨씬 더 예상이 많을 되고 것으로 있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이 그 경제적인 이 피해도 막심한데 이 무급휴직자에 대한 뭐 프로그램도 있나 봅니다. 네, 이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이 무급휴직으로 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인데요.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1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약 32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기존의 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이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에 한해서 대상으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유급휴직으로 3개월 갈 수 있는 이 경제적 체력이 있는 곳이 몇 곳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고용 급감이 우려되고 이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이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일반 업종들, 이 다른 업종들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다음 달에 이 관련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이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 그러니까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들에게 좀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이 프로그램은 그 신청을 사업주가 하는데 지원금은 이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이 됩니다. 이 고용보험기금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가입하지 않은 그 사업장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학습지 선생님들이나 뭐 복장 캐디분들 숫자가 꽤 많죠. 이런 분들이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이 지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고용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모습이니까 기업들도 회사도 힘들겠지만 자신들이 이제 같이 함께 일했던 직원들 좀 지키려는 그런 마음도 좀 진심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서 상당히 발빠르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했죠.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저희 정치쇼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 지역에 사시는 이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 중에는 받으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거의 다 받으셨겠죠. 그렇겠죠. 뭐 이 결과가 이제 이미 나왔으니까 뭐 효과가 좀 있어 보입니까? 네, 뭐 경기도에서 재난소득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면서 이 도내 자영업자 10명 중 6명꼴로 매출이 늘어났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지난 22일에서 24일 이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이 재난 기본소득 효과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전체 응답자의 56.1%가 재난 기본소득이 지급된 지난 9일 이후 이 전월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증가폭은 한 5에서 10% 정도 늘었다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고 네. 10에서 30%가 늘었다라는 응답도 12%, 그리고 30에서 50% 늘었다는 응답도 한 4% 정도 됐고요. 이 절반 이상 늘었다는 응답은 0.8%였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73%는 이 경기도 재난소득 지급이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고, 응답자의 78.5%는 이러한 유사한 정책이 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해당 조사가 단기간 조사라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측은 이 재난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한국 신용 데이터가 전국 주요 지역의 이 자영업자 5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제 조사 결과를 봐도 네. 이 전년 동기 대비 이 지역별 카드 매출액이 이 서울, 부산, 제주는 그 지난해 대비해서 한 77에서 89%. 였던 데 비해서 경기도는 그 전년 대비해서 95%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상품권을 또 이렇게 받은 상품권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네, 불법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도가 아니라 주말 사이 큰 불이 나서 다들 뭐 조마조마했던 것 같은데 좀 잡힌 모양입니다. 네네, 이 안동에서 사흘 동안 큰 산불이 발생해서요, 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산불은 지난 금요일 오후 3시 39분쯤 이 안동시 풍천면 임금리 야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불이 나자 당국은 총력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 바람이 워낙 세가지고 진화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하루 정도만인 이 토요일 정오쯤에 불길을 잡았는데 이 강풍 때문에 또 2시간여 만에 재발하했다라고 하고요. 이에 대피령이 확대되면서 주민 1,300여 명이 대피를 했고, 이 산불이 한때 이 중앙고속도로 앞까지 번져서 이 서안동부터 남안동 IC 구간 그리고 양방향의 이 안동 휴게소가 40시간 정도 통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안동에 소재한 세계 문화유산인 이 병산서원 쪽으로 불길이 번지자 경부 경상북도가 이 산불 확산 저지에 총경을 기울였는데 이 다행히 병산서원에는 큰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어제 오후 2시 반쯤 다시 큰 불길을 잡았고요. 이 현재까지 집계된 재산 피해는 주택 3채, 창고 2개동, 축사 3개동, 비닐하우스 4개동이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800헥타르의 임야가 소실이 됐습니다. 이 800헥타르는 이 축구장 면적의 1,100배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야, 10배도 아니고 1,100배.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참 좋은 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그 안나푸르나 그 히말라야에 있는 그 이 산인데 높은 산에 이 함께 떠났던 교사들이 아주 무더기로 실종이 됐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은 이 시신을 찾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1월에 이 네팔에 교육 봉사를 갔다가 이 안나푸르나 눈사태로 실종됐던 한국인 교사 4명 중에 2명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달 들어서 기온이 좀 오르면서 일대에 눈이 녹기 시작했고 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수색대가 고인들을 발견했는데요. 이 수습된 시신은 헬기에 실려서 이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이 국립 티칭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 국내로의 시신 운구에는 난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왜죠? 코로나19 때문인데요. 네. 이 네팔이 현재 국가 봉쇄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군경 대다수도 봉쇄령에 동원이 된 상태이기도 하고 또 국제선 항공편 운항도 다음 달 15일까지 아예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국내 송환은 물론이고 좀 추가 수색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교육당국은 현지 군경과 주민이 함께 추가 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시신 운구와 관련해서도 외교부와 함께 네팔 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통 재판을 진행할 때 이 뉴스가 나올 때는 보통 2번 정도입니다. 네, 이 검사 측에서 구형할 때, 네, 그렇습니다. 판사가 선고할 때. 네, 그런데 이제 재판에 출석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온 건 제가 처음 봅니다. 네. 그렇죠. 이 전두환 씨 관련된 네. 얘기인데요. 조금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네, 마스크로 중무장을 하고 이 전두환 씨 그리고 이순자 씨가 광주로 내려갔는데 이 전두환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이 광주지방법원에 출석을 한 뒤에 이 알츠하이머 등 건강을 핑계로 이후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에 출석을 했을 때도 이 발포 명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거 왜 이래 이런 말을 해가지고 논란이 크게 됐었죠. 네. 짜증부터 내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이후에 이 건강 때문에 재판을 안 나왔다라고 하지만 골프를 치거나 이 회식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서 또 많은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결국 오늘 재판에 참석을 하는데요. 이 재판장이 바뀐 뒤에 열리는 첫 재판이기 때문에 이 전두환 씨가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서 아마 출석을 한 걸로 보이고요. 이 재판 쟁점은 이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실제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전두환 씨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인데 오늘은 그냥 양측 입장을 듣는 수준에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왜 말? 네. 5.18 관련 단체들 소식이 있는데 네네. 전해 급하게 마무리하시려는 거 아니 같아요. 아니요. 그럴 리가. 제가 정상한 기자님 뉴스를 중간에 자를 리가 없죠.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5.18 관련 단체들이 오늘 이 광주법원 주변에서 이 전두환 씨의 사과 그리고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무릎 꿇은 전두환을 형상화한 동상도 광주 법원 정문으로 옮겨져서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뉴스가 먼데이 오늘 또 뒤에 이어지는 저희 또 메인 코너가 있으니까 그때 네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출근 정상근 재판 출석 전두환 9시는 언제나 정치쇼. 네. 방금 생각하신 겁니까? 그냥 뭐 의식의 흐름입니다. 네. 힙합은 안 하시는 편이. 어제 그 저희 SBS 9시가 아니죠. 8시 뉴스에서 8시 뉴스. 네. 또 나왔던 소식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퇴직한 연구원들이 아주 몹쓸 짓을 했더만요. 네, 이 국방과학연구소라고 하면 뭐 총이나 뭐 탱크, 뭐 미사일부터 뭐 첨단 기술까지 그 50년 동안 한국군이 개발한 이 무기 기술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서 일하던 연구원들이 퇴직하면서 이 기술들을 허가 없이 빼내갔다라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 방산 관련 자료들은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 이 지난해 9월 퇴직해서 현재는 서울의 한 사립대 연구소 책임자로 옮긴 이 모 연구원의 경우 이 방산업체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기술들을 포함해서 무려 연구 자료를 68만 건이나 이 대용량 이동형 저장 장치에 담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다른 연구원들도 퇴직하면서 자료를 빼간 것도 있다라고 하고요. 이후에 이들은 뭐 한화나 LIG 넥스원, 이오 시스템 같은 방산 기업에 취업한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까지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총 60여 명이 기밀을 빼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중에 유난히 많은 장의 자료를 유출했던 20여 명에 대해서 집중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SBS는 이 수십만 건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퇴직 연구원 모 씨를 인터뷰를 했는데 이 모 씨는 그 연구 활동들을 정리하는 차원이었다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한 기밀 유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생선이 다금발이야. 아이고, 네 비싼 거네요. 네. 그 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오히려 이 지금 제일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손해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생계가 걱정되는 분들은 네. 주한미군 이 기지에 있는 노동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주한미군은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이 지연되자 이달 1일부터 주한미군 노동자 4천여 명을 무급휴직으로 내몰았는데 정부가 이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우선 지급하겠다라고 이 미국 쪽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임금의 70%를 지급할 예정인데요. 네. 그 주한미군 근로자가 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지원이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비용은 추후에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서 보전받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그 라임 사태 이 뭐라고 합니까? 주모자들, 주동자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네. 연달아 핵심 구속된 피의자죠. 네 얘기가 있죠. 네, 두 명이 주말 새에 잇따라 구속이 됐습니다. 이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서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역에게 이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 라임 관련해서 그 검찰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핵심 인물 그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 그리고 신모 전 신한금융 팀장도 엊그제 토요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 라임 사태는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이 증권사 은행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해서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으로 이 피해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조 6천억 원, 피해자가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최악의 금융 범죄였죠. 이 도주하는 정황이라든지 네네. 잡혔을 때 정황이 몹시 이상해 보입니다. 제가.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추격전을 반복해 하는 네, 과정이었다고 하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게 정치쇼 2부로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Now, 이제 this is 이게 정치 show. 이제 이게 정치쇼. 우리 그 정치쇼 청취자분들이 수준을 알 수 있는 문제가 도착했습니다. 앞서 이 그 국방 관련해서 이 연구원들이 중요한 기밀들을 팔아먹었다. 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3699님께서 그동안 방공만 오래 했더니 곳곳에 자본 간첩이 판을 치고 있다.
라는 문자를 야 자본 표현 봐라 표현 자본 간첩 이런 프로그램에 감히 내가 이제 평론을 하겠다고 모이신 세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청취자들 듣고 있는 프로그램에 주말 사이 뉴스 훑어보는 시간이죠. 뉴스가 먼데이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수준은 너무 높습니다. 네 정말 저는 높죠. MC가 랩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려다가 도로 갈 뻔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무쇠연필을 들고 나타난 남자입니다. 반기웅 주강영이양 기자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분은 인간인가 여신인가 뉴스 기자 이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점 수사 요구가 좀 과장이 되고 점점 있는 못 나오게 하려는 것 같아. 국회 여신이라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아하. 자, 주말 풍경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웅 기자님. 네, 뭐 저도 뭐 실제로 몸으로 봤습니다. 일단 거리, 네. 도로가 붐비더라고요. 주말 사이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렇죠. 그 4월 20일부터 올 5월 5일까지가 이제 그 수위를 낮춘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 이제 첫 주였고 지난 주말이 이제 첫 주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봄나들이 인파가 이제 전국 각지에 다 이제 굉장히 북적북적했어요. 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이런 해변 같은데도 행락객들이 많이 몰려서 붐볐고요. 여의도 뭐 한강공원, 휴양림, 유원지, 수목원 이렇게 할 것 없이 이름 좀 나 있다 하는 행락지들은 모두 나들이객이 몰렸고요. 특히 이제 제주도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네. 제주도 관광협회에서 이제 밝힌 그 수치상으로 보면요, 보통 이제 코로나 국면상에서 주말에 한 15,000명 정도가 그 제주도에 방문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2만 명이 넘어서서 이제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보면 저 걱정들 많으시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이고 이렇게 네. 좀 북적북적하면 또 이제 집단 감염이나 이렇게 좀 확산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나들이객 대부분 이제 마스크는 잘 착용을 하셨다. 대부분 이제 뉴스 모니터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다 마스크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지역을 네. 이제 훑어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그 좀 하루 시차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확진을 받은 젊은 친구 하나가 거기 네. 클럽도 돌아다니고 유흥업소들을 밤새 또 돌아다닌 이 경로가 밝혀졌잖아요. 네, 네. 이 집단 감염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도 좀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분이 이제 대구에 거주를 하는 이제 10대 확진자. 네. 지난 17일에 부산에 방문을 했는데 클럽과 주점에 방문을 했죠. 근데 부산에 다녀온 지 사흘 뒤에 20일부터 이제 증상이 발현이 돼서 확진이 됐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접촉한 분들이 123명 그리고 또 클럽 방문자가 515명. 이분이 이제 클럽에 들렀는데 이제 거기 같이 있었던 그 방문자가 515명이에요. 근데 불야성이었네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 계셨는데 다행히 뭐 아직까지는 뭐 유증상자라고 보일 만한 분들이 한 2명 정도 있었는데 네. 모두 다 이제 음성 판정을 다행이다. 네. 받았고요. 지금 방역 당국이 이제 클럽 방문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 씨가 방문했던 클럽은 5월 2일까지 영업이 중단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 요 분하고 별개로 부산에서 이제 30대 여성이 일본에서 입국을 해서 이틀 만에 코로나 확진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부산 쪽에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요. 다행히 뭐 집단 감염이라든지 뭐 확진 판정이 계속해서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지영 기자님, 그 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도 이 큰 호텔에서 또 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죠. 네, 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 안다즈 호텔이라는 곳에서 직원인 25세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경기 하남시의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직원분하고 어머니하고 함께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24일에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분이 지난 3일하고 4일, 7, 8일, 13에서 15일 이렇게 호텔에서 근무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호텔은 일단 방역하고 소독을 다 마친 상태고 25일부터 29일까지 잠정적으로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분이 이제 근무 기간 중에 확진자랑 접촉한 이 호텔 직원들을 보면 한 146명 정도가 있대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일단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일단 다행히 검사 결과가 나온 97명은 모두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아직 48명이 더 남아 있고요. 거기다 한 명은 지금 필리핀으로 출국을 했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남구가 그 필리핀 대사관에 통보를 해놓은 상태고 나머지 48명에 대한 검사 결과도 나와야 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호텔에 이게 행정구역상으로 논현동이라고 그래서 다 논현동인 줄 알았는데 압구정동이에요. 그러니까 압구정역 나오면 바로 있습니다. 우리는 네. 보통 이제 압구정동 한 바로 거기 딱 한복판에 있는데 여기가 다른 호텔들은 보통 주로 차를 이용해서 많이 가는데 여기는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특급 호텔이에요. 그래서 네. 1층 로비가 엄청 붐벼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로. 단골이신가 봐요. 뭐 당구는 아직 몇 번 네. 가본 적이 있는데 코로나19 이 사태 때는 안 갔지만 그 사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노출이 잘 돼 있는 호텔이에요. 말하자면 시내 대구 도심 한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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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호텔이죠. 걱정됩니다. 31번 확진자로 유명한 네. 확진자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맞아요. 대구 31번 확진자. 왜냐하면 이게 기억을 돌이켜 보면 이게 큰 분기점이 몇 개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창궐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1월 20일에 첫 확진자 30대 중국 여성 한 달 동안 30명으로 막고 있었는데 31번 확진자 등장 이후에 거의 63%예요.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가 지금 1,700명 넘잖아요. 근데 이 중에 63%에 해당하는 6천여 명이 이제 대구 지역에서 네네. 이 31번 확진자를 필두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이제 슈퍼 전파자 이런 별명이 붙었지만 사실 방역 당국의 관점으로는 이제 슈퍼 전파자는 아니에요. 슈퍼 전파 사건이 터진데 핵심적인 인물이죠. 왜냐하면 신천지 다른 먼저 감염된 교인으로부터 올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31번이라는 이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67일 만에 퇴원. 야. 그러니까 이분은 두 달을 2월 넘게. 18일에 검사를 받았고 2월 19일에 확진을 받습니다. 그 두 달이 넘었죠. 네. 그러니까 2월 중후반부터 입원을 해서 지금 두 달 넘게 있다가 최장기 입원 치료 환자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연세가 많지 않아요. 61세거든요. 네. 여성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뭐 이제 딱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화제가 되는 건 또 치료비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원 최장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음압병실 1인실의 경우에는 40여만 원, 2인실은 한 20여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데 네. 그럼 지금 3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일단 확진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재난이기 때문에 국가가 비용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에서 비용을 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자비 부담 비율이 낮잖아요. 아주 낮죠. 네, 근데 그것을 국가가 내줍니다. 어.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확진 환자들은 다 영원. 지금 퇴원한 분들 영원이고요. 굉장히 많이 낸 분이 있어서 보니까 2만 원 낸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자비로 뭔가 썼을 네. 경우 이제 이번 기간 동안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화재의 확진자도 이제 치료가 완료됐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약간 이제 치료비 이슈가 좀 남아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제 네. 대구시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예요. 이분이 이제 그 거짓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처음에 이제 초창기 때 확진 그 과정 역학조사 과정에서 뭐 교회 방문 횟수라든지 네, 몇 네. 층에 들렀는지 이런 부분 가지고 약간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좀 이제 그렇죠. 깔끔하게 이루지 못하게 네. 방해한 부분이 있어 보이긴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구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분으로 하여금 대구시가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었다 해서 네. 이제 관련해서 피해 보상을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 한 가지고 좀 전에 이제 치료비 같은 경우도 다른 분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국가에서 당연히 이제 네네. 치료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별도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또 하고 있다고 한 그리고 약간 좀 다른 환자들하고 대구 상황이 의료원이죠. 다르죠.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네. 지금 굉장히 이 뉴스를 보고 네. 주말 사이에 그런 분들이 이제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구상권 청구할 수 있겠는가 하나가 있고 네. 거짓말 부분이 있는데 또 네. 하나는 안타까운 대목이 이 환자는 이제 감기로 생각을 했겠죠. 그 당시에는 네네. 이게 이렇게 코로나19가 막 창궐하던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전에 병원 방문을 했는데 의사가 코로나로 의심이 된다. 검사를 받아보라. 근데 나는 뭐 중국 다녀온 적도 없고 네. 이 확진자를 접촉한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2번 검사를 거부했어요. 의료진에서 검사를 예, 권유했음에도 그것 때문에 불구하고 한 이제 일주일여의 시간을 네. 증상이 있는데 이제 돌아다니게 된 경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확진된 이후에는 동성과 접촉자를 거짓말을 그렇죠. 했고 예. 이러면서 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니까 우리가 조금은 이제 또 생각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까 왜냐하면 아까 이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제가 지난 주말 느끼기에는 너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더라고요. 네. 좀 완화가 아니라 이건 거의 네. 뭐 그냥 풀린 것 같아서 걱정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아, 참 지금 뭐 샵 1035로 문자를 주시면 되는데 50원 100원 샵 1035 뭐 종교의 자유도 있지만 책임도 있어야 된다. 그 특정 종교에 관한 신천지에 관련된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도 굉장히 저희 정치자분들이 많이 토로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로 하나만 읽었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요 전에 그 총선이 있었고 네. 또 부활절 예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두 그렇습니다. 번의 아주 큰 전국적인 그런 이제 그 좀 위험하다고 할 수 네. 있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죠 지금? 그렇습니다. 뭐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신규 확진자가 10명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평균 지금 9.3명으로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된 그 완치율도 80%가 넘어선 상황입니다. 치료 환자 수도 이제 한 명대로 감소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그 현재로서는 이제 방역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가동이 되고 있고요. 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의 이런 환자들이 검역 과정에서 모두 다 이제 발견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감염병 중심으로 이제 전담 병원들이 이제 그 지역마다 지역 거점 병원들 의료원을 중심으로 이제 세워졌었는데 이 의료원들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일반 환자 다 받지 않고 있었고 기존에 있던 환자들도 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계적으로 그 일반 환자들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얘기도 주말 동안 많은 분들이 이건 뭐야 도대체? 정말 의구심만 가득한 그런 이슈인데 저희 지난주에도 그런 다른 뭐 평론가들도 많이 얘기했어요. 네네. 주말에는 네. 뭐 가부간에 맞아요. 모습을 드러내든 아니면 뭐 안 맞아요. 좋다는 뉴스가 들리든 이 나올 거라 그랬는데 여전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른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른다, 알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 얘기 좀 해보죠.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젯밤에 저희 최이슬 작가가 네. 자, 내일 최평론가는 이 김정은 이슈를 좀 다뤄주세요 해서 제가 밤새 제 첩보 라인을 가동해 보겠다. 아침에는 내가 확인해 드리마. 그러면서 이제 내심 월요일 아침 북한 매체를 예의주시했죠. 왜냐면 주말 사이에 뭔가 동정이 나올 거다. 사진 한 장이라도 실어줄 거다.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 네, 네. TV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새벽에 그 일부 북한 매체 분석이 이제 브리핑이 나오거든요. 없어요. 주말 사이에도 없었고 참 오늘 아침에도 이상하네.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네, 실패했고요. 저는 지난주 상황이 그냥 지속되는데 자 이제 어떤 그 건강 이상설 통칭해서 심지어는 더 나가서 사망설도 있어요. 이체기한 이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식물인간설 이게 좀 위험한 쪽이고 이 탈북자 단체 중에 북한에서 이 군 출신들이 모인 단체가 있어요. 여기는 뭔가 이제 심혈관계 관련 시술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 회복 중으로 보여진다. 네. 건강 이상은 아닌 것 같다. 시간이 걸리는지 회복 중.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 전 정부 입장이 이상 가장 오피셜 하잖아요. 공식적이잖아요. 네. 특이 동향이 없다. 특이 동향이 없으므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나머지는 다 좀 유언벼로 이제 보는데 우리 정부는 원산 지역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위성 사진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에 갈 때 원산 특각 이 별장 바로 옆에 국제공항이 있거든요. 네. 전용기로 주로 가요.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는 평양에 있는 걸로 확인. 그럼 전용 열차로 가요. 전용 열차가 바로 이제 별장까지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원산에 전용 열차는 있는 것으로 확인. 그럼 이제 전용 열차 편으로 원산에 갔고 지난 13일, 15일 이후 요 사이에부터 이제 원산에 머물고 있다. 그럼 다 종합해 보면 심장 스텐트와 같은 네. 아주 위중한 수술은 아니고 뭔가 심혈관계 관련 시술을 받았구나. 그런데 이제 회복 중인가 보다. 지금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가고 있죠. 그 다들 그 수술 워낙 많이들 하는 수술이니까요. 저희 네, 부모님도 네, 하셨는데 네. 이렇게까지 막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나 아니 이렇게 오래 회복이 오래 김기춘 전 기다리는 비서실장은 이 수술 받고 구속됐어요. 그러니까요. 고령인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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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 수술은
심장 쪽에 혈관이 이제 협착되면 좀 확장하더라고 네. 네. 흔히 하고 네, 많이들 하죠. 가슴 많이 절개하지 하시죠. 않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일상적으로 우리는 하는 이제 수술이고 북한의 이제 의료 기술은 뭐 우리보다 낫다고 치더라도 생명의 위험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이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뭔가 다른 이유 그게 뭐 어떤 정치적인 이유인지 의료적인 이유인지 그건 확인 안 되고 저는 이제 개인 추정인데 이거 최피셜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회복돼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국제적으로 너무 관심이 뜨거워. 그럼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걸 어떻게 또 활용할까 하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더 쉬어볼까? 그리고 이제 이 국제 보도들을 네. 예의주시할 수는 있는 거죠. 몸값을 최대한 왜냐하면 올린 이러다 뒤에. 나타났을 때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런 거 아닌가? 전 세계 외신과 이제 뭐 저 남쪽의 매체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다 뭐 분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혼자 해보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가벼운 생각이고 지금 아직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위중한지 아니면 뭐 경미한지 혹은 지금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근데 한 가지는 그 일단은 북한 전문가들은 요즘 너무 좋아하세요. 왜요? 방송에서 자주 불러줘서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피셜을 또 얘기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시끄러워. 근데 한 가지는 보통 이 최고 지도자가 위중하면 군 통신량이 증폭하든가 네. 군 통신량이 아니면 조용해져야 되는데 북한 내 말씀하시는 네, 거죠. 북한 내에서 북한 내에서 군 통신이 얼마나 이제 지금 다급하겠습니까? 네. 네. 지금 왜냐하면 국가 원수 뭐 군 통수권자가 지금 뭐 유고 상황이에요. 그럼 굉장히 이제 이 전방이 부산해지거나 아니면 조용해져야 되는데 일상적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 시그널, 시긴트 신호 정보를 분석함에 있어서 별 일이 없는 것 같다. 이게 중론입니다.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아까 네. 그 뭐 최피셜 얘기했으니까 네네. 이피셜 저는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북한이 지금 달러 1달러 10달러가 아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럼요. 내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말하자면 미국의 유수 언론에 연락을 해. 김정은 위원장의 단독 인터뷰가 있다. 얼마에 아, 가래? 네. 네. 부르는 게 감 아닙니까 이거는? 100만 불을 불러도 1000만 불도 부를 수 부르면은 있지. 이제 갈수 있죠. 미국에서는 시원치 않으면 르몽드지에 전화합니다. 내가 김정은 위원장의 영상이 있다 지금. 인터뷰 얼마에 갈 거냐? 아니, 미국 매체랑 해야 돼요. 미국 매체가 많잖아요. 돈도 많고. CNN이 안 한다 돈도 그러면 많고. MBC랑 하고 ABC랑 해도 되고.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그럴 게 아니라 아예 주식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김정은이 살아있다 죽었다 요거 가지고 확실한 정보는 북한에서 갖고 있잖아요. 엄청 위험한 생각하시는데. 엄청 위험하기도 하고 완전히 잘못된 게 네.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 방산주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황교안님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 그 북한 TV에서 김정은 사망 보도했다는 동영상이 도는 네. 게 있었는데 이거는 확실히 가짜 뉴스죠. 아 그렇죠. 유튜브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좀 북한 전문가분들 지금 막 신났다고 하시는데 네네. 전문가 아닌 분들도 지금 더 신났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유튜브에서 북한 김정은 사망했다라고 아예 단언을 해서 영상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영상을 보면요, 과거 이제 조선중앙방송 자료 화면을 활용을 했는데 이제 교묘하게 이제 음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정은 동지께서 뭐 서거하셨다는 것을 뭐 이런 커멘트들도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과거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 한 있었던 글자만 그런 바꾸면 커멘트들을 갖다가 같이 이제 붙여놓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가짜 뉴스인 셈이죠. 예. 그런 방송이 나온 적도 리춘희 없었고요. 아나운서였는데 네, 근데 네. 너무 애절하게 방송을 이제 통곡하듯 했는데 지금 리춘희 아나운서 은퇴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네. 아나운서 분들이 다 바뀌었죠. 그렇죠. 거기에 지금 젊은 피로 다 수혈이 됐다. 그때 이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게 이 가짜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북한 이슈, 이 가짜 뉴스 업계에선 가장 핫하고 되게 좋은 소재거든요. 이게 네. 누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뇌피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명예훼손될 우려가 없고 손에 또 배가 이제 안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수익을 갖다가 북에다 나눠줄 필요가 없어요. 자신들이 고스란히 챙겨가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제 북한 뉴스, 가짜 뉴스들이
기도 하거니와요. 좀 이번 사안 관련하면서 좀 언론 쪽에서도 반성을 해야 돼. 저뿐만 아니라 예, 반성해야 될 부분이 검증하기 어려운 그런 그 인터넷에 나오는 설들을 헤드라인으로 만들어서 기사화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유튜버들만 욕할 게 아니고요. 일반 기성 언론에서도 그런 행태들이 많이 보여져 왔고 또 실제로 이번 사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다 자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이정 기자님. 그 앞서 최영일 평론가가 본인의 그 정보망을 쫙 가동했다 그랬는데 국회 쪽에서는 뭐 정보가 안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국회 쪽도 정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뭐 외통위 관계자들도 그렇고 뭐 외교 쪽에 좀 이렇게 라인이 있는 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일단은 뭐 정부랑은 약간 입장이 다른 게 정치 쪽에서는 오히려 좀 이미 사망했다, 뇌사했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결이 좀 다르네요. 정부의 네, 제가 공식 전화했던 입장하고는. 바로는 이제 뭐 이미 사망했고 이제 중국에 있는 어떤 라인을 통해서 들어보니 중국 의료진이 북한에 갔다는 게 이미 며칠 전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정치인들한테서는. 그래서 이미 들어갔고 중국에서도 이미 김정은이 사망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다. 중국에 그런 인식이 많이 퍼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정부랑은 살짝 결이 달라서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윤상현 위원장이잖아요. 그분도 계속해서 뭐 간담회 진행하고 좀 긴밀하게 좀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확실히 에이 이런 적 예전에도 많았어. 그렇죠. 였는데 이번 주는 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다르다. 너무 이건 오래, 좀 예. 이상한데 정도까지 네. 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북한 전문가들이나 이런 어떤 분위기가 그 최영일 평론가님 참 시간이 네. 이보다는 시간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게 네네. 불과 딱 2년 전에 너무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문재인 대통령까지 시작은 막 도보다리 회담이죠. 월사 오늘이 안고 4.27이잖아요. 다리를 건너고. 네. 그 오늘이 딱 4.27 딱 2년 됐네요. 예,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저 이제 2년밖에 안 됐어. 벌써 2년이 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2018년은 남북 관계는 정말 그런 해가 있었을까 싶어요. 난 당장 통일된 줄 알았어요. 연초에 평창 동계올림픽 김여정, 김영철이 이 남쪽으로 오는 걸 보고 4.27 전격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번개 미팅도 한번 해요. 네. 판문점에서. 네. 그다음에 6.12 북미 정상회담. 9월에는 우리 대통령 내외분이 수행단과 평양에 가서 10만 시민 앞에서 연설을 하고 함께 백두산을 가죠. 그 해를 보면 제가 다 틀린 게 언제 서울 답방하느냐 김정은이 올 크리스마스냐 내년이냐 내년이라는 게 2019년입니다. 이게 다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완전히 지금 허물어진 상황인데요. 빨리 좀 뭔가 복원돼서 저의 예언 서울 답방 크리스마스 제가 해는 얘기 안 했거든요. 크리스마스 해는 얘기를 안 한 건 뭐야? 야 진짜 정말 2025년까지 유효해요. 진짜 그 하노이 회담을 말씀하셨지만 네. 제가 그때 그 지금 이제 없어져 오후에 시사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진행이 아니라 전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북한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라는 분이 네 분이 오셨는데 네. 하노이 회담 결렬될 때는 뉴스가 막 생방으로 뜨는 거니까 다들 저럴 리가 없는데요. 아니, 저것은 아닙니다. 저럴 리가 없는데요. 인지 부조화. 알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게 정치쇼 3부에서 이 이슈 잠깐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이게 정치쇼. SBS 이제 이게 정치쇼 4월 27일 월요일 생방송으로 쇼를 진행 중입니다. 주말 사이에 놓쳤던 그런 쌓여있는 뉴스 훑어보는 뉴스가 먼데의 시간 세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좀 부조화의 조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살인의 추억 같은 굉장히 끔찍한 범죄와 낭만적인 어떤 표현과 결합된 것처럼 이 하노이 회담의 추억도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국민들을 황망케 했던 그 하노이 회담 잠시 돌아가 보면 이정 기자님 그때 그게 사실은 어떤 좀
아주 부정적인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 전에 판문점 선언이 있고 나서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나 열렸잖아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최초로 열렸었고요.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 작년 2월에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로 남북미 관계가 이제 회복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전에 쌓아뒀던 것들이 좀 후퇴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북미 간의 대북 제재 완화의 수준을 놓고 이견이 빚어지면서 맞아요. 결렬이 됐었잖아요. 북한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미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렬이 됐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북미 실무 협상도 다 이 점에서 출발하는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결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올해 신년사에서 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거를 지난해 가장 아쉬웠던 일로 꼽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진전이 있었으면 남북 협력이라든지 한반도 평화도 크게 진전이 됐을 텐데 네. 그게 안 돼서 아쉽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남북 관계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부터 추진해왔던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도 계속 추진을 할 거고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이런 방안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또다시 제안하면서 좀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아직 진전은 없습니다. 네. 뭐 일단은 코로나19 로 인해서 지금 남북미 모두가 다 그렇죠. 자국의 봉쇄된 이 상황이죠. 안전을 완전히. 챙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를 못했고 거기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까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떤 이 남북 협력을 위한 실무 대화가 재개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사실은 그 싶어요. 이후에도 반전 시도는 있었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본 거쳐서 네네. G20 회담하고 네. 우리나라에 와서 전격적으로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함께 만나고 네. 우리 문 대통령은 자리를 슬쩍 비켜주고 55분 동안 이 네. 북미 회담을 했는데 네. 1차, 2차 때보다 사실은 이 두 정상이 가장 오래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하노이 회담을 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3차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네. 회담 아니냐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친선은 왔다 갔다 했지만 요즘에 뭐 크리스토퍼 힐 이제 전 아태 그 담당 차관보가 네. 연애 편지는 많이 주고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는 전혀 이 미국 정부가 대응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질타하기도 했는데 뭐 친서 얘기는 최근까지 나왔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받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랑했는데 북한이 바로 우리 최근에 친서 보낸 적 없다. 이게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이 잠적해 있는 와중에 나왔던 반응이에요. 네. 이것도 하나의 김정은 위원장 건재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미국의 친서 언급에 바로 우리 최근에 안 보냈다라는 반박이 북한은 최고 지도자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뭐 이건 외교부나 무슨 뭐 이제 북한의 다른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낼 수 있는 성명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이것 때문에 바로바로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이 북한이 문제 없다라는 또 반증으로도 추정이 됐는데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올해는 어려운 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저 선거 끝나기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 만날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코로나19로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난감한 상황이니까 네. 북미 좀 뭔가 돌파구는 올 11월 이후까지는 어렵지 않겠는가. 네. 대선 아니, 결과까지 봐야겠죠. 올해가 좀 아쉬운 게요. 올해 좀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가 좋았다면 되게 의미 있는 해가 될 수 있었던 맞아요. 게 그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되는 해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관련해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좀 행사도 좀 제대로 좀 해보고 싶고 나름대로 이제 계획도 다 갖고 있는데 일단 이제 북쪽에서 저렇게 지금 다 반응이 없다 보니까 이걸 행사가 이루어질지도 사실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 다 그 아까 이정 기자님 말씀하신 뭐 당분간 코로나19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 때문에 남북 미 관계에는 신전이 어려워 보인다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 올해는 어렵다. 아주 뭐 극적인 반전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이 정말 좋지 않다. 회복해야 되는데 뭐 중국에서 이루어진 건가 조금 해석이 달라요. 네. 대외협력부에서 인정했는데 한 50여 명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뭐 의료적 상태를 이 중국이 돕는 것보다는 코로나19 방역 도와주러 간 거 아니냐라는 추정이 더 많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50명이 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의료진이. 이거는 코로나19 관련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대외협력부 자체가 이게 뭐 또 다른 매체 보도에는 주로 전통적으로 이 북중 관계에서 이 북한의 지도자들을 치료하던 병원에서 갔다. 이런 보도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대외협력부가 이렇게 그 고위급하고 교류하는 곳이 아니다. 네. 이 북중 간의 의료적인 협력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해석들이 이 우리와 미국 쪽에서 좀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신뢰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뭐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김종인이냐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네. 연세로 보나 뭐 경력으로 보나 정말 뭐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활동하시는 분인데 생각보다 이 미래통합당 당내 반발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통합당이 지난주에 20대 지금 현역 의원들하고 21대 국회의원 당선자한테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전화를 네, 돌려서 뭐 어떤 게 좋겠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 결과 이제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결정을 한 겁니다. 총 140명한테 물어봤는데 62명이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압도적인 지지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요. 다른 뭐 저기 전당대회라든지 다른 기타 의견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 김종인 비대위를 출범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결과 발표된 직후부터 바로 잡음이 많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설문조사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거죠. 그 전화했을 때 질문지를 뭐라고 줬냐면 1번 김종인 비대위, 2번 조기 전당대회, 3번 기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위라는 게 사실 당 내에서 뭐 누구를 세우자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이 심재철 원내대표실에서 전화를 돌리면서 그냥 김종인 비대위로 못 박아서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기타에다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사전에 토론을 하고 어떤 게 좋을지 좀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 자체에는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 비대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언제까지 운영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견이 많은 겁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사실 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이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게 뭐 기간의 제한이 없고 전권을 가진 그런 비대위를 좀 원한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의원들한테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전권을 가진 그런 무소불위의 비대위원장이 있을 수 있냐라면서 반발심이 커진 거죠. 특히 이제 조기 전당대회 나가서 뭐 당대표 하고 싶은 분들 위주로 그런 여론전이 굉장히 많았고요. 뭐 한 중진 의원 같은 경우는 예수나 석가가 온다고 해도 전권은 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완전 반대 의견만 있는 건 아니고 찬성 의견도 꽤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내부에서 비대위원장 세우자, 뭐 조기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 세워서 당 수습하자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자강론이냐 신상진 의원이 얘기한 게 되게 재밌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총선 때 보면 우리는 그 뭐 국민들이 이제 5.18이나 세월호 막말에 대해서 계속 네. 눈살을 찌푸리는데 우리는 이제 소수 특정 지지층의 표를 잃고 싶지 않으니까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그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개혁을 하냐라면서 이 자강론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 빨리 옹립해서 우리 빨리 당 수습하자 이런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홍준표 이 전 대표죠. 뭐 그때 이름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만 네네네. 이름은 다 바뀌었습니다만 상당히 그 아주 직설적인 화법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아주 통렬하게 또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홍 전 대표가 원래 페이스북을 굉장히 애용하거든요. 네, 근데 네. 이번 주말에 김종인 전 위원장 관련된 글을 8개나 올려서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폭풍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 저희 기사 쓸 때마다 이것도 써야 되나 또 써야 되나 이러고 있었어요. 뭐 트럼프랑 경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 김 전 위원장을 노욕에 찌든 부패 인사라고 굉장히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꺼낸 얘기가 1993년에 있었던 그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민주정의당 의원이었던 김 전 위원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자백을 받아낸 게 바로 나였다라는 거를 폭로를 한 겁니다. 내가 담당 검사였다. 네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홍 전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 처음에 얘기 돌았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맞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카리스마도 있고 정치 경험도 있고 혼란에 빠진 당을 수습해본 경험도 있으니 좋다 이런 의견을 냈다가 갑자기 의견이 바뀐 건데 사실 그 사이에 김 전 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홍준표 전 대표, 유승민 의원 그리고 안철수 대표 이 셋을 거론하면서 이제 대권 주자로 거론되잖아요. 아니 뭐 한 번 이미 나와서 검증이 다 됐는데 뭘 또 나오냐 이 얘기를 했더니 네. 이거에 완전 이렇게 완전 발끈한 거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나를 제끼려고 해. 나는 칭찬해줬더만. 뭐 이런 홍 전 식이 된 대표가 거죠. 사실 이제 지금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데 다시 복당해서 대권 주자에 나갈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온다. 그리고 전권을 요구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럼 홍준표 전 대표 입지는 없는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박 기자님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김 전 위원장이 이제 그 얘기했었잖아요. 1970년대생
경제 전문가를 네. 대선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뉘앙스의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전혀 해당 사항이 그렇죠. 없는 그렇죠. 상황이죠. 그분은 70년대 네. 검사였죠. 네. 그러니까 70년대 아니라 모래시계 검사 소위. 아니 그래서 이런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명분도 좀 약하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좀 대선 나가야 되는데 내 맞아요. 앞길 좀 걸림돌로 작용하지 말라라는 취지가 더 강하게 읽혀지거든요. 이게 순수하게 의도가 곱게 보이지는 않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기한 임기라든지 정권 같은 경우는 자기 입으로 스스로 그렇게 단언한 적이 없다고 또 이제 반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반기웅 이제 표정이요. 70년대 이후생의 경제 전문가 본인이잖아요. 아니 저분은 80년대 전문가 아니에요. 지금 후반생인가요? 70년대 이후생, 80년대 90년대 다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 김정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 저는 굴러갈 것 이 같습니다. 사실은 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게 뭐냐면 음. 김종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지금 이 당내의 의원들이 완전히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개혁 못해. 자강론 안 돼. 이것도 그렇고요. 네. 아니 뭐 비대위원장이 개혁합니까? 어차피 본인들이 개혁해야 돼요. 비대위원장은 지시를 하겠죠. 수술의 방향을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 아니 142명 전화 돌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142명이 왜 안 모여요? 전 그게 너무 놀라워요. 이런 정도 비상사태면요. 142명 현역 의원과 당선인 다 모이세요. 그러면 뭐 못 나오는 사람이 있겠지만 한 100명이 모여서 또는 이 21대 못 들어간 사람은 빠지세요. 네. 어차피 이제 20대로 끝이니까 빠지시고 지금 뭐 추경이라든가 현재 업무 마무리하시고 당선인들만 모여. 그래가지고 자 당의 방향과 체제와 이런 난상 토론을 해야 돼요. 이게 의회의 모델이 그거예요. 그렇죠. 모여서 국가의 방향을 난상 토론해서 다수결로든 아니면 합의에서든 정하는 건데 그것을 하라고 모여 있는 이 국민의 선량들이 머리 맞대고 모여서 난상 토론 못 해요. 당의 방향을. 그걸 당 대표 권한대행 전화를 받고 세 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 와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답답하고 왜 안 모이냐. 그럼 지도부는 안 모일 수 있어. 빨리 뭔가 결정해서 가야 되니까 모이면 시끄러워져. 개파가 시끄럽지. 그럼 이제 스스로도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없는 거고 네. 안 모이려고 하면 깃발을 들어야죠. 모입시다 빨리. 그럼 지도부가 안 모이면 우리끼리 사발통문 돌려서 모이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이 안 모이는 정당 조직이 토론하는 조직이 맞나? 민의를 대변하는 조직이 맞나? 저걸 전화 설문으로 정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이 지도부가 세워져도 네. 비대위가 또 정당성 논란이 나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기에 불식시켜야 되는데 조금은 답답하다. 그 예전 생각이 많이 나는데 예전에는 그 정치권 보면 요 정도 상황에서는 항상 등장하는 게 초재선 모임 네. 많았어요. 그렇죠. 네. 쏙 들어갔어요. 지금 딱 나올 거 있긴 초재선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 21대 국회 가면 거의 한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요. 초재선으로 지금 뿌려지는데 많잖아요. 모이지는 않고 지금은 그냥 심재철 이 권한대행이 일단은 이 비대위 출범하는 전국위원회 먼저 열고 그 다음에 당선자 총회를 내일이죠, 하겠다. 내일. 네라고 지금 방향을 잡은 상태인데 뭐 그냥 삼선 의원 이런 뭐 좀 기존에 이제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산발적으로 모여서 어떤 의견들을 모으기는 합니다만 초재선 의원들의 어떤 강한 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20대 국회 때부터 굉장히 많이 약했어요. 지금도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면 답답하죠. 저보다 그 윗선에 있는 중진 의원들이 굉장히 답답해하시던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답답해하다가 차라리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서 나가는구나. 그럴 수 있죠. 이게 내가 하는 이거보다 낫겠다. 저는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편안합니까? 영남 중심에 당선돼서 돌아온 의원들은 답답하죠. 배제 가능성이 높아요. 네. 김정인 위원장의 메시지가. 근데 전 김정인 위원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개혁의 옳은 방향이다. 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것만 할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마 정권 무기한 본인 얘기 안 했다고 하지만 본인 얘기가 많아요. 8월에 전당대회 할 거면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라. 그렇죠. 전당대회 날짜를 왜 정해놓고 많이 해야 되냐. 걸더라고요. 네. 나 관리형 비대위원장 아니다. 이미 정권과 무기한을 계속 암시를 압박을 해서 그걸 얻어낸 건데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대권 준비해놓고 가겠다가 내년 3월로 지금 얘기됐는데 네. 약 1년 안 되는 기간을 딱 자른 거거든요. 1년 이상 할까 봐 걱정이니까. 네. 근데 전 대권 전까지 갈 거라고 봐요. 더 길어졌어. 대권 준비하려면 내후년 3월이 대선인데 네. 내년 가을까지 준비해야 될까 말까인데.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나눠보죠. 이지영 기자님, 국회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안 심사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추경안 심사 들어갑니다. 그동안 이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 또 여당은 전국민 지급 이걸로 좀 이견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합의를 봐서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죠. 그리고 이제 또 야당과의 이 이견이 있었는데 이 전국민의 지급을 하게 되면 총 재원이 14조 3천억 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70%한테만 지급한다면 9조 7천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총 4조 6천억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한데 원래 정부는 이 4조 6천억 원은 전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통합당이 딴지를 걸죠. 빚잔치 하려는 거냐. 1조 원이라도 세출 조정.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안이 이미 다 편성이 됐으니 거기서 세출 조정해서 마련을 하자. 쥐어짜라. 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 이걸 받아들여서 이제 좀 접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제 심사위 상임위 열어서 심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 거쳐서 통과되게 됩니다. 시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급 시기는? 그게 이제 좀 문제인데요. 원래는 민주당에서는 29일 본회의에 바로 내일 처리하는 모레.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야 이제 5월 13일로 예정된 그 재난 지원금 5월 13일. 지급 일자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통합당과 앞으로 이 세출 조정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합당은 이 1조 원에 대해서 세출 조정을 해라라고 해서 정부에서 만들어 왔긴 했는데 그 세출 조정 항목이 뭐냐 이걸로 또 다시 좀 딴지를 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재원 이 예결특위 위원장이죠. 미래통합당 네. 소속인데 그분이 이미 그걸 예고를 한 게 뭐냐면 기금이라든지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환율 좀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그 외국환 평형 기금 이걸 조달하기 위한 채권인데 그걸 조정하는 건 사실상 국가 부채를 이용하는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미 정부가 그 소득 하위 70%의 지급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추경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만 봐도 이미 기금 조정안 등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통합당이 다시 한번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논의가 좀 늦어질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29일 수요일 처리돼야 되는 이유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면 자 30일 부처님 오신다. 그렇죠. 연휴 그렇죠. 넘어가죠. 저 의원들은 다 또 이제 자기 지역구에 그렇죠. 사찰에 갑니다. 인사도 하고 그리고 뭐. 5월 1일 근로자의 날, 주말. 빠르면 5월 4일 날 처리할 수 있는데 황금 연휴잖아요. 다음 날 5월 5일 어린이날. 그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또 의원들이 행사를 많이 네. 뜁니다. 네. 이 황금 연휴 중에 처리하는 건 불가능으로 보면 5월 6일 이후에 본회의가 잡히게 되는데 5월 중순이면 이제 20대 국회 끝, 임시국회 끝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5월 초가 돼서 간신히 처리할까 말까 하는 기회가 하나 있고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못해요. 그럼 이게 긴급 재난지원금인데 긴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한테 당 개혁해달라고 이렇게 하시기 전에 20대 국회 할 일을 여야가 같이 맞춰야 돼요. 근데 지금 야당의 키가 있으니까. 다행히도 뭐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통과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장치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결위 심사 일정이 일단 잡히고 나면 네. 국회의장이 상임위 언제까지 심사해라고 일정을 좀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이번 임시국회가 5월 15일까지거든요. 근데 이때 안 되면 이제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을 해서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13일이 원래 지원금 지급일이었는데 뭐 반대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끝까지 가더라도 너무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그 듭니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반경 게요. 기자님. 이번에 지금 그 일정대로 지금 계획대로 정부 여당 그 계획대로 한다면은 이게 그 재난지원금이 이제 투트랙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네. 저소득층 따로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는데 이 일정대로 가야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여기는 이제 현금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야지 4일날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휴를 앞두고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미룰 시기는 아니다. 네. 그래요. 광고 듣고 와서 마지막 이슈 반기용 기자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울 좀 보세요. 눈 밑에서 다크서클. 다크서클의 나이레놀. 다크서클의 나이레놀. 눈 밑 다크서클 눈에 띌 때. 다크서클의 나이레놀. 하루 1분 인상 바꾸고 피부 살리네. 큰돈 들이지 마세요. 다크서클의 나이레놀. 다크서클의 나이레놀. 다크서클의 아이레놀. 당신이 기다리던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SUV 렉서스 뉴 RX 리무진 출시. 프리미엄 캡틴 체어로 더욱 여유롭고 특별하게. Live the Max. Premium Hybrid SUV. Lexus New RX. 가수 홍진영입니다. 돼지고기는 누구랑? 오빠랑 도드람, 아빠랑 도드람.
도드람 친구랑 도드람 한돈 중에 한돈 도드람 한돈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고기 살 땐 도드람몰. 네, 이제 이게 정치쇼 오늘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오늘 광주 법정에 선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죠. 전두환 재판이 오늘 오후 2시에 광주지법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택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 이거 보면은 지난 2017년에 이제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펴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쟁이다라고 비난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지난 3월에 한 차례 이제 출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아프다.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판장이 바뀌면서 이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고 그런 이유로 이제 출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 씨 변호사 측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의무를 이행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치매라는 주장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광주 지역 분위기는 어때 보입니까? 지금 분위기가 딱 한 가지로 요약드릴게요. 저는 이게 역사적으로 광주의 뭐 단체, 시민, 전 국민 다 마찬가지인데 원하는 게 뭐냐? 지금 그냥 이 인정과 사과예요. 뭐 법적으로 엄청난 처벌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못해서 뭐 치매다, 뭐 이렇다 핑계가 많은데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오늘 그 장면을 좀 볼 수 없을까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끝까지 인정하고 사과 안 하는 거는 그 바다 건너 어떤 나라하고 닮았네요. 닮았네요. 그 전두환 좀 씨 심각하죠. 뭐 코로나19. 여기 광주 지역에 이제 여러 이제 시민단체 분들도 네. 계시고 이제 5.18 기념재단 뭐 이렇게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한 게 이번에 전두환 씨가 오더라도 우리는 좀 평화적으로 이제 코로나 전국이기도 하고 시끄럽지 않을 그러니까 시끄럽지 않게 마스크 착용하고 또 뭐 소복 입고 이렇게 해서 사과를 요구하겠다. 조용한 침묵 시위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 착해요 또. 네. 아유 저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쌤보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게 정치쇼 4부로 넘어갑니다. 스무스 어린이집 개근하면 정알못 정치 알지 못한 당신도 정치 구단이 될 수 있다. 네, 이제 이게 정치쇼 월요일 4부는 정치의 ABC 걸음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스브스 어른이집입니다. 오늘도 선생님부터 모셔봅니다. 조현욱 부장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사하는 개그맨 황현희 씨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황현입니다. 깔끔하게 1교시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자, 오늘 1교시 여의도 인물탐구 시간입니다. 황현희 씨, 오늘의 인물탐구 주제는요? 네,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 보좌진은 구직난을 겪고 있는데요. 의석이 많이 늘어난 더불어민주당은 보좌진 구인난을 또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한번 전문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 보좌관님이십니까? 자기 얘기라 또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놓고 가시죠 오늘. 예. 예, 당사자라서요. 예. 네. 자, 21대 국회가 유난히 초선들이 많습니다. 처음 이제 국회에 입성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원래 일하는 분들 중에 그렇죠. 나가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그분들하고 같이 일하던 보좌진들도 일단은 이제 일자리가 사라졌. 이제 그럼 딴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에 의석 일을 하고 싶다면은 의원실을 옮겨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초선 의원이 151명입니다. 네. 21대. 근데 뭐 이게 이번만 특별히 많은 건 아니고요. 항상 4년마다 국회의원들이 한 50% 정도가 물갈이가 되니까요. 요 시즌 되면은 뭐 당을 떠나서 이제 보좌진들 입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새로운 당선인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인력 시장이 크게 열리는 네네. 시기입니다. 지금 뭐 본인 얘기하고 계신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아니 근데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별정적 공무원이긴 한데 네네. 그래도 뭐 이게 직업적인 안정성은 높지는 않네요. 이것도 능력별로 어떻게 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진의 임명 그리고 면직, 저희는 임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건 네. 전적으로
의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임명을 하고 싶으면은 자리만 있다면 오늘 그냥 임명할 수도 있고요. 당장. 네네. 그다음에 오늘 당장 해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용 안정성 문제는 굉장히 낮죠. 당장 해고도 할 수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네. 임명을 할 수 있다는 건 알았는데.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드리려 아껴놨던 질문인데 먼저 드리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우리 회사에서 보면 이 외부에서 네. 조직 밖에서 보기에는 저 PD 너무 일도 잘하는 것 같고 능력도 있고 네. 뭐 유명한 프로도 많이 맡았고 이런 PD가 있는데 막상 들어와서 같이 일하는 스태프가 되면 대박 진짜 최악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개우 콘서트에 제가 있다가 우차사로 넘어왔을 때 일인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네. 어쨌든 간에 예, 그럼 그렇죠. 국회의원도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밖에서 네. 보기엔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좀 피곤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경력을 보면서 사실은 기간을 좀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시장에서도 보면은 속칭 이제 전이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이맨. 네네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이제 옮겨다니는 사람들이 네. 있죠. 뭐 오래 못 있고 1년 정도 있다가 다른 의원실로 옮기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장관들 중에서도. 네. 그것은 뭐 스카웃이 돼가는 겁니까? 아니면 좀 인맥으로 좀 하는 편입니까? 대부분은 이제 뭐 인맥으로 이제 옮기게 되고. 인맥으로 많이 옮깁니까? 자 민주당은 이제 당별로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모시는 의원이 낙선했다 하더라도 자리가 많이 생긴 거 아닙니까? 어쨌든 다른 의원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회사가 많이 생긴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고용주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이제 보좌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동도 있지만은 승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비서로 있다가 비서관으로 승진하거나 비서관을 하다가 보좌관으로 승진하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에 많이 생깁니다. 그러네. 아니 그러면은 그 통합당에서는 아무래도 좀 자리를 잃으신 분이 좀 많이 계시니까. 반대의 경우로 강등의 경우도 있죠. 예. 그러니까 보좌관을 하다가 비서관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그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자리가 없으면? 네. 그럼 더 나가서 바꾸면 안 됩니까? 좀 미래통합당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정치적 이념이 바뀌었다. 하고 민주당으로 가는. 이념이 바뀌었다고 해서 옮기진 않을 거고 그냥 자리가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일자리가 없으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최소 양심 없습니까, 황 의원님? 택시 기사가 손님 가립니까? 손님 타면 가야죠. 잘 봤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런 거. 저는 좀 진지 모드로 답변을 드리면은 네. 그 정치가 지금 특히 여야 관계가 갈수록 좀 경직되고 그다음에 이념적인 갈등들이 심해지면서 네. 각 당의 보좌진들 간의 이동은 예전보다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줄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통합당 출신이라고 하면 민주당 당선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색안경을 끼고 보고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근데 보좌진으로서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면 뭐 제가 개우 콘서트에서 코빅 갔다가 우차사 갔듯이 아니 보좌관님 같은 경우도 민주통합당에서 제안이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고 뭐 통합당에서 갑자기 좀 모시고 싶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좀 한 가지 예외는 아까 잭디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상임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네, 제가 엊그저께도 추천을 누구 좀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본인은 아직 일자리를 안 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상임위를 선호를 하는데 그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보좌진입니다. 의원들이 상임위가 결정된 다음에 고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당을 좀 바꾸기도 합니다. 상임위 전문성이 있는 경우는. 뭐가 좀 메리트가 있으면 옮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예. 예전에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던 내용이에요. 국회의원 한 명이 몇 명의 보좌관하고 일한다고요? 9명이죠. 이건 뭐 그렇죠. 정확하게 보좌진이 없습니다. 9명입니다. 네. 그래요. 보니까 세부적으로 좀 구분해서 보면 뭐 어떤 직급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좌관이 2명 있습니다. 보좌관이 2명 있고 보좌관은 이제 4급 대우를 받습니다. 이제 서기관 대우를 받죠. 높네요. 그다음에 5급 대우를 받는 비서관이 2명. 그다음에 6급, 7급, 8급, 9급 비서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공무원이 아니고 인턴입니다. 네네. 그래서 총 9명이고 그 중에서 8명의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네. 이게 또 이런 거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그 월급 차이가 좀 많습니까? 그럼 네, 많이 납니다. 많이 네, 납니까? 네. 그 실제로 보좌진들의 급여는 다른 공무원들보다 좀 많습니다. 같은 급수에 비교해서.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좌관의 경우에는 4급 대우를 받는데 21호봉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잘 모릅니다. 네.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4급 공무원을 21년 했다라는 급여만큼입니다. 무봉이라는 게. 야, 네, 그럼 네. 꽤 되겠는데. 네, 21년 많습니다. 동안 근속했다는 건데 한 네, 기관에서. 잠깐만요. 형님으로 모셔야겠는데요. 예.
급여일자 지난번에 알려드렸잖아요. 본인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나이나 다른 사회생활 경력과 상관없이 그 대접을 받습니다. 대우를 받기 때문에 뭐 33살의 보좌관이 되거나 네. 50살의 보좌관이 되거나 급여는 똑같이 출발을 합니다. 그렇군요. 4급이면 일반 뭐 구청이나 이런 데 국장급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예. 국장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급수만 다른 게 아니라 일 종류도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업무 종류. 그 보좌진들이 하는 업무들이 뭐 상임위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홍보나 공보 업무, 그다음에 수행, 그다음에 뭐 행정 업무, 그다음에 후원회, 정치 자금 각종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이 하는 업무는 아무래도 정책 업무나 정무적인 업무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직급이 낮아지게 되면은 행정직에 주로 많이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아무래도 보좌관의 관계가 아무래도 어린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고 보좌진은 좀 나이가 좀 있는 분을 약간 선임을 한다. 그렇다면 좀 뭐 기싸움이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그렇게 뭐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아무래도 군대에서 그 예. 나이 어린 장교하고 맞아요. 상당히 경력 많은 그 하사관하고 이런 예. 느낌, 이런 관계 아닐까 저희 싶은데. 개그맨들도 나이가 많은 후배들 오면 어색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임명권 자체를 의원이 갖고 있다 보니까 권력 관계는 좀 확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으로 드러나는 게 가끔씩 기사가 나긴 하는데 의원 갑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의원 갑질. 네, 의원 갑질 같은 것들 기사에 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참는 경우도 있고 못 참고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보좌진들 사이에서 모모 의원실들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나름의 블랙리스트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 국회의원한테는 이제 가면 힘들다. 뭐 이런 게 피곤한 이제, 상사다. 네. 그 드라마 같은 장면을 연상해 보면 이를테면 뭐 이런 일이 뭐 사실 종종 발생하긴 합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있다고 칩시다. A라는 국회의원이. 그런데 이분이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본인이 몰래 만나던 어떤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데 딱 터졌어. 그래서 막 언론에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그 9명의 보좌진들 중에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연락합니까? 의원이요. 네. 제일 믿는 보좌관한테 연락을 하겠죠. 이런 거 일이 나눠주지 않고 그냥 네. 자기가 네, 믿을 만한 그렇습니다. 보좌관. 네. 수행 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행비서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스캔들이 터지면은 1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언론 대응이니까요. 아무래도 보좌진 중에서. 네네 공보 담당을 하는 보좌진에게 그렇죠. 맡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그 보좌진들이 그냥 보좌하는 역할에서 머물지 않고 큰 꿈을 갖고 그 준비 단계로 보좌관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서 보좌진 출신의 이번 당선자, 그러니까 이 초선 당선자만 계산을 했었을 때 1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선 이상들 생각을 해보면은 민주당, 통합당 아니면 다른 당 다 포함해서 보면은 한 4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보좌진 출신이. 많네요. 상당히. 직구별로 봤을 때는 특정 직업으로 치면은 한 법조인 다음으로는 많을 것 같은데요. 법조인 기자 정도 법조인보다도 되면. 많을 것 같은데요. 단순 법조인보다도? 경력만 놓고면요. 네네. 저희가 알고 있는 정치인 중에 유명한 분들 계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정치판을 떠나셨지만 유시민 작가님 같은 경우도 보좌관이었죠. 이해찬 당대표 보좌관이었잖아요. 누구가 있습니까 또?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원실 출신들이 있는 거죠. 이광재 이번에 당선인. 네네. 그분도 보좌관 출신. 그다음에 이호철 씨도 저기 노무현 의원의 보좌진이었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이제는 그만두게 됐지만 김한길 의원실 출신의 이철희 의원. 이분 네네. 불출마 선언해서 네, 안 맞습니다. 나갔죠. 이분도 김한길 의원. 그다음에 보좌관. 소위 김경태 의원실은 지티계라고 불리는데 지티계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재선 이상으로는 기동민, 유은혜, 이번에는 허영 당선인, 박상혁 당선인. 예. 국회의원 사관학교네요, 완전히 여기. 네 그렇습니다. 의원실만 진짜 뭐 그렇습니다. GT계라는 게 뭡니까? 김근태 의원의 GT. GT계가 김근태 의원의 GT였군요. 황인희 씨? 예예. 김장. 예예. 처음 알았습니다. 예. 시금연이 좀 시사가 좀 떨어지고. 일부러 그랬겠지. 일부러 그랬을 거라고. 떨어져야죠. 일부러. 사실 알면서 질문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오늘 굉장히 스웩 예.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좌관 채용 이제 왜냐면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정치에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은 또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도 그럼 보좌관으로 한번 정치에 한번 입문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채용은 세 가지 방식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선거 캠프에서 같이 일하다가 소위 개국 공신들 선거 같이 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공채를 하는데 국회 홈페이지에 보면 의원실 채용이라는 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공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임기 초에는
대부분 공채보다는 선거 캠페인에서 일하거나 추천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좀 아름아름 아는 분한테 소개를 받거나 이 친구 유능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뭐 채용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거 보면 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보좌진이 된다 뭐 그러면 추천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또 우리 보좌관님께서. 네, 해드려야죠. 네. 안 한다는 표정인데. 아니 질문 안 하죠 이러면. 예. 아니, 해드리려고. 자, 말씀하시죠. 그런 식으로 하면 채용이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이 네, 의원이 허락을 하면? 오케이만 하면 그날 바로 그날짜로 채용됩니다. 황현희 보좌관. 네. 황세로이. 제가 요 판을 읽는 눈은 또 탁월하거든요. 예. 그러면 겸업은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 영리 활동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갑자기 뭐 공무원인데. 주말에 행사 좀 하나 뛰고 올게요. 뭐 이러는 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개콘에서 급하게 섭외가 와서. 예. 되겠지. 겸직 신고를 하면은 네네네. 됩니다. 공무원도 해요? 네, 할 수 일반 기업이 있습니다.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네요. 연결고를 네네. 하고 있는 것도. 근데 다만 행사를 가더라도 네.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1시간 이상을 했을 때 최대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40% 뗀다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싼 척하네요 오늘따라. 스웩. 알겠습니다. 해야죠. 예. 자, 그럼 면접을 딱 보러 갔다. 주로 뭐 물어봅니까? 너무 궁금하네 이거는. 그러니까 대체로 물어보는 거는 의원실 업무에 관련된 내용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게 되는 경우에 저 압박 면접 이를테면 보게 됩니다. 근데 황현희 씨가 이제 와가지고 뭐 예를 면접을 들어서, 제가 예. 면접을 보게 된다면은 네네네. 그 오늘 뭐 장애인의 날입니다. 의원 축사를 해야 되는데 축사 메시지. 어렵다. 바로바로 이렇게 바로 질문이 물어봅니다. 나오는군요. 네. 예, 그럼 문장을 바로 얘기해줘야 네. 되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야죠. 자, 이런 황현희 씨 네. 큐. 죄송한데 실수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합격! 개그맨의 날. 예. 안 할래요, 보좌가. 종쳐서 안 할래. 땡땡땡 쳐서 안 할 겁니다. 자, 황현희 씨, 그 예, 예. 축사는 됐고요. 네. 자, 퀴즈 문제. 퀴즈는? 퀴즈 하나 내주시죠. 퀴즈는 제대로 냅니다. 퀴즈. 자,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의 도움을 받아 의정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한 명의 국회의원이 총 몇 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을까요? 1번 9명, 2번 의원 마음대로입니다. 네, 마음대로라고 하면 뭐 200명 두겠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네네.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네요. 1번 9명, 2번 의원 마음대로. 힌트는 주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고요. 자, 2교시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교시 슬기로운 국회 생활입니다. 두 번째 주제 황현희 씨 부탁드릴게요. 네,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의도에 입성하게 될 초선 당선인들이 열공 모두 중이다. 이런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은 국회 입성 전에 아무래도 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좀 이런 일들이 좀 많은가 봐요. 어떻습니까? 네, 요즘에 하는 일은 보통 한 3가지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계속 인사드리고 네. 그다음 고맙다고 인사드려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은 워크숍들이 있습니다. 그 국회 사무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워크숍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각 당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워크숍들이 있습니다. 네네. 조선 의원들이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국회에서 하는 업무나 그다음에 그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이런 거에 계획을 잡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보좌진 끓이는 게 현재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군요. 이 뭐 회사도 보면 보통 일 처음 시작하면 선배들한테 일단 물어보거든요. 국회도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국회 내에 보면 각 당에도 소위 뭐 개파, 개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라인. 네, 라인.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관련돼 가지고 선후배들 간에 그 교육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런 거 없습니까? 안내 책자 같은 거. 저희 뭐 왜냐하면 있고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있거든요. OJT 할 하죠. 때. 네. 예. 네, 국회 사무처에서 족보요? 네. 네, 안내 책자를 그런 만들어 줍니다. 예, 예. 만들어줘요? 네네네. 워크숍들을 하면서 나눠. 뭐 해야 있어요 될 그 안에는? 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있습니다. 뭐 국회 시설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헬스클럽은 2층입니다. 뭐 이런 거. 그런 뭐 화장실은 어디에 있는지, 뭐 출입문은 어딘지 이런 거 알려줘야죠. 의원들 가끔씩 실수합니다. 안 알려주게 되는 경우에 워크숍 빠지는 의원들 실수 꼭 합니다. 보면. 저희도 개그맨 후배들 처음 들어오면 견학시키거든요. 방송국. 왜냐하면 굉장히 신기하고 그렇죠.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또 로망이었으니까. 예, 꿈을 꾸는 일들을 이루었으니까 뭐 그런 뭐 국회의사당 견학도 좀 시켜주고 그렇습니까? 그 단체로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하는 견학은 없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네네.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들을 단체로 다니자고 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국회에서 내려오는 뭐 속담 아닌 속담 중에 하나가 네. 국회의원 3명 모으는 게 그 벼룩 한 트럭 모으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뭐 아무리 초선의원이라도 150명을 한꺼번에 몰고 다닌다라는 거는 얼마나 말이 많이 나오고 힘들겠습니까? 사무처 그러게요. 직원들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 상징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흔히 하는 표현이 배지 단다. 그렇죠. 마치 검찰에 있다 그만두면 옷 벗는다 이런 표현처럼 배지 단다고 금배지. 표현해요. 금배지. 예. 요거 국회 모양이 새겨진 금배지. 요거 언제 봤습니까? 지금 이미 받았습니다. 받은 사람들은. 받았습니까? 네네. 국회의원들이 지금 4월 16일서부터 지금 5월 15일까지 의원 등록을 합니다. 지금 네. 네, 각종 서류들 내고 선거한 바로 다음 날이네요. 그럼 발표 나자마자. 네네네. 당선증 받고 나서 등록 절차를 받거든요. 받게 되면 이제 뭐 차량도 등록해야 되고 뭐 각종 신분 관련된 것도 정리를 하게 되니까 그럴 때 그 몇 가지 매뉴얼과 등등등 배지까지 해가 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받는군요. 그 성분이 조금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게 저 뭐 14입니까? 18입니까? 24입니까? 은입니다. 은. 아 은입니까? 에? 도금이다 뭐 이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난 최소한 14 받지. 난 18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가격이 아. 사실 얼마 하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 나눠줄 때는 배지 뒷면에 보면 일렬 번호가 있습니다. 아. 1번서부터 300번까지. 그거를 뭐 예를 들면 가나다 순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선착순입니다. 사실은.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 1번 나가고 제일 밑에 가지는 사람 300번 가져가는데. 나도 새벽부터 기다려서 1번 받겠다. 그러니까 한정판인데요. 예. 네, 그리고 나서는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살 수도 있어요. 네네. 오, 나 이게 제일 재밌다. 처음에만 공짜로 주고 네네. 그 다음서부터는 사야 됩니다. 분실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뭐 옷도 놓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럼 그거 배지 그 중고나라에 팔아도 됩니까?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너무 간 거 아닙니까? 중고나라까지 한 가면. 3만 5천 원 정도, 예. 한 3만 5천 원, 4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가. 아니, 근데 3만 5천, 4만 원. 저도 궁금한 게 금배지 달면은 재선이나 삼선 같은 경우는 금배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초선만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다시 줍니다. 다시 주는군요. 등록을 다시 다 새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야, 그럼 한 6선쯤 되면은 그 새로 안 샀다는 가정하에 6개 차곡차곡 모아서 이거 뭐 14대 때 받은 거, 15대 때 받은 거. 그러기도 하고 배지 디자인이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그래 맞아 한문이었다가. 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배지가 지금 10번째 디자인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와. 재현후에 이후로. 그러니까 네. 오래 하신 분들은 배지 디자인 좀 다양하겠죠. 제가 봤을 때 이거 모으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모으는 분이지. 예, 예. 야, 누가 이 제보가 들어왔네요. 제가 내가 만약 당선됐으면 새벽부터 기다리다가 제일 처음 받았을 거라고 했는데 올해는 정청래 의원이 1번으로 받았다. 정청래 의원께서 빨리 받으셨군요. 네. 재밌네요. 또 이것도 1번으로 받았다는 이 게. 배지가 처음부터 은이었어요? 아닙니다. 처음엔 금이었죠. 순금이었죠, 처음에. 1981년도부터 은배지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당연히 금으로 줬고요. 네. 그러네요. 지금은 이게- 금 도금이긴 합니다. 네. 금배지잖아요. 사실 국회의원의 금배지지. 상징이자 어떻게 보면 심볼인데 이거 뭔가 좀 없애자. 특권의 상징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런 의견도 있어요 사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배지를 그렇게 열심히 달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안 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네. 회의 때는 달게 되지만은 네네. 아닌 경우에는 뭐 다른 배지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 본인의 의지를 표현하는 안 달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 경찰이나 검찰이 비리를 저질러서 이제 그 조직에서 쫓겨나게 되면 이 자기 신분증이랑 총이랑 이런 거 탁 반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장면이 항상 나오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그 배지도 탁 반납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져가도 돼요, 그거는? 네네. 개인 소장이군요. 기념품으로 그 배지 외에 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그 국회에 딱 들어가면 집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책상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사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집기는 국회 사무처에서 전부 다 지급을 해줍니다. 네. 이것도 뭐 가구 같은 것도 뭐 요즘 최신 구매한 거를 뭐 받는 방법도 있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래 그냥 일괄 똑같은 연식에 똑같은 가구를 지급하거나 뭐 그런 겁니까? 나름의 노하우는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게 궁금합니다. 시설과에서 시설과. 관리를 하게 네. 되는데요. 네네. 이제 일괄 뭐 300개를 한꺼번에 사질 않으니까 항상 연식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럼요. 네, 새로운 물건을 항상 쓰고 싶어 하는데 아무래도
다선 의원 중심으로 새로운 물건들이 배정이 됩니다. 아니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유명한 뭐 정치인분들 대통령 누가 출신이 쓰던 거. 앉았던 의자, 뭐 이거 한정판, 뭐 그것도 좋을 것 같네. 이런 거 없나요? 이 의자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쓰시던 그러니까요. 의자다. 네네. 완전 뭐 이런 거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된 일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물품이다니까 우리 공용 물품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몇 년 사용하면 폐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아쉽다 그거는. 그러니까 전 또 궁금한 게 출입증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출입증을 개인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뭐 가족분들까지 이렇게 출입증을 나눠주는 겁니까? 네, 청사 출입증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 국회의원회관, 본청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 뭐 보좌진들하고 각 의원실별로 2명의 입법보조원들 출입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출입증이 나온다고 합니다. 배우자까지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요까지 듣고 이제 광고 듣겠습니다. 퀴즈 문자 발표해 드릴게요. 네. 자, 광고 듣고. 광고 듣고 네. 예, 그러시죠. 이제 이게 정치 쇼 그중에서도 스포츠 어른이즘. 자, 황현희님 아까 퀴즈 내줘. 뭐였죠 퀴즈가? 네, 퀴즈 문제는 국회의원 한 명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이 보좌진은 총 몇 명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1번 9명이죠. 한 명 뽑아주시죠. 네, 0015님 1번 9명입니다. 저도 보좌관 공채에 지원하려는데 현재 나이가 46입니다. 이거 너무 늦은 건가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다른 사회생활 경력이 중요하긴 할 텐데요. 46이라는 나이로 알겠습니다. 안 되긴 않습니다. 아,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하나 뽑아주시죠. 권정우님 9명의 보좌관 월급도 다 국민 세금일 텐데 9명치를 각각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김성민님 1번 저도 9명이요. 살림하고 IQ 공부하는데 저도 9명 보좌관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게 정치야. 다음 주에 뵙죠. 네.